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오랜만에 예,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뵙습니다. 예. 네, 다른 분들은 자주 나오셨고 상대적으로. 네. 일단 오늘 우리가 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이슈를 다 눌러버리는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뉴스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이번 주는 뭐 다른 뉴스들도 있긴 합니다만 뭐 다 이거에 묻힌 거니까 이거 좀 보고 또 마침 이 시기가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 시장을 좀 한번 돌이켜 보고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상반기 시장이 돌아갔는지 좀 보고 하반기는 그럼 또 어떻게 갈 거냐를 한번 짚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상반기가 참 이상한 상반기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먼저 정상회담 의제 어떤 게 있어요? 박정인 연구원이 한번 쭉 훑어주실까? 의제가 어떤 거 있는지?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뭐 사드 관련된 부분 또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미국하고 한국하고 약간의 기싸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 사드에 대한 비용 전가 가능성들을 좀 내비친 부분이 있었고 네. 또 우리 쪽에서는 또 특보가 가서 또 약간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미국에 대해 우리가 좀 약간 그냥 이렇게 조금 수긍하는 그 분위기보다는 약간은 좀 우리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이슈 또 그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이 사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입장차를 내놓을 건지 내지면 좀 입장차가 좁혀질 건지 그게 저는 가장 관심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FTA 관련해서 계속 미국이 보호주의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대규모 흑자를 가져가는 국가들 중에 몇 손가락 안에 꼽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뭔가 보상 내지는 FTA 재협상에 대해서 좀 거론할 것 같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드하고 이 FTA 문제 이 부분이 가장 뭐 관심이 가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의제가 뭐가 될 건지는 이제 여기 방금 다 나온 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여쭤볼게요. 사드 이슈가 된다 안 된다? 왜 아무도 말을 아무나 얘기를 해보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사드는 이슈 안 될 것 같아요. 네. 다 얘기 끝난 것 같아요. 네. 끝났고 마지막 사드 문제하고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슈가 지금 남아 있잖아요. 이제 올해 내로 다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드 설치비, 뭐 운영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 비용 어떻게 운영할 거냐의 문제인데 아마 올해 내로 들어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양쪽에서 이미 정상회담 의제 핵심 의제 아니다고 얘기 나올 정도는 그거는 뭐 다 얘기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드 관련 비용을 사드로는 뭐 못하지 않을까. 근데 다른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제 문제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사드나 북핵 문제 이런 거는 더 얘기할 것도 없을 것 같고 무역 적자 문제로 해서 FTA하고 이런 걸 연결을 해서 봐야 될 텐데 미국의 무역 적자가 지금 변수가 되나요? 작년에 보면 네. 무역 적자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었어요. 상반기까지는. 네. 근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의 무역 적자가 다시 확대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올해 1, 4분기 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또 예상치를 밑돌았던 것도 무역 적자가 커진 부분들이 조금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항상 미국이 계절적으로 1분기가 뭐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부진하고 2분기, 3분기 반등하는데 과거에 보면 미국 경제가 1분기 부진했던 요인들은 대부분 계절적인 요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항상 뭐 1, 4분기에는 뭐 폭설, 한파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1, 4분기는 미국 날씨가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던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확대됐던 부분이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약 자체가 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도 상당한 어떤 부담을 저는 요구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로 그 뉴스에 가면은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 아마 오늘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무역 적자와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요. 미국 상무부에서도 또 특히 이제 철강 관련해서 철강 산업 관련해서 네. 미국 전체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역 적자와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요한 무역 적자 상대방이라는 측면에서 뭐 상당한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미 FTA가 이슈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미국의 무역 적자 확대가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그 GDP 구성 요소를 보면은 이 컨섬션 관련된 소비 관련된 지표가 한 7,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소비 지표가 좋아지면은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다 생산 기지를 90년대 이후부터 해외로 이전시켜 놨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좋아지면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다라는 거는 다시 말하자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찌 됐건 상대방으로부터 이득을 취하고자 할 텐데 지금 중국의 경우를 보면은 중국은 올해부터 미국에서의 어떤 그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기 전에 일단의 그러한 움직임들을 준비 작업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상품 수입을 한다는 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돼요. 어차피 보면은 그쪽에서 만든 그 생산 단가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공산품들을 수입하기는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셰일 오일이라든지 셰일 가스를 수입하는 선에서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움직임을 이런 준비 작업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미 FTA가 문제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사전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사전적으로 준비 작업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네. 한미 FTA 협상까지 뭐 가지 않는 선에서 좀 아름다운 어떤 그 첫 만남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일반 계정으로 잡히는 경상수지, 무역수지도 있지만 정부에서 조달하는 거는 경상수지로 안 들어오거든요. 무역수지도 안 들어오고 경상수지 들어오든가 무역수지는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해요. 네, 묘수지 않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F-35인가 뭔가도 사고 뭐도 사고 이거 다 합치면 우리 대미 무역이 흑자가 아니거든요.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까면 그 무역 수지가 우리가 흑자가 아니라고 미국에서 우리가 그 비행기 이런 거로 사오는 게 훨씬 많아요. 탱크 비행기 뭐 이런 걸로 아파치도 사오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요번에 가서 우리 오은수 팀장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 한 10대쯤 더 사오고 옛날에는 그게 통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난번에 중국도 가서 그랬고. 그러니까 비행기 한 10대 더 사오고 아파치 헬기도 뭐 좀 요번에 맨날 중고 사오는데 중고 말고 좀 싸고도 좀 사오고. 잘하면 핵추진 잠수함도 좀 하나 사오고. 줄진 모르겠지만 그거는. 그렇게 해서 해결 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그 방산 쪽 관련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태까지 해왔던 얘기를 좀 잘 이해해 보면 이 하버드대부터 시작해서 BCG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셰일가스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미국 자체에서 생산하는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면 그만큼 좋다. 바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셰일가스의 경쟁력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낮게 유지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쪽에 투자를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오히려. 결국 뭐 이번에 뭐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자체에 가서 투자를 좀 해주기 바라는 거고 그 투자해주기 바라는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셰일가스 관련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태까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우리가 40조 정도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 규모가 우리나라 GDP의 뭐 3, 4%니까 굉장히 큰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해피하게 끝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SK가 가서 셰일가스 자체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한 게 미국 내 일자리를 뭐 500명인가 1000명인가 창출한다. 그러면서 딱. 예. 그러니까 그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FTA 자협성 없어요?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네. 그런 어떤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부담들은 뭐 어떤 형태로든 계속 압력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뭐 다시 논의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그 형태로 계속 네.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두바이에서 사오는 그 원유가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가스는 러시아 쪽에서만 갖고 오나요? 근데 그거 점점 이제 그 가스가 원유를 대체해 가지고 나가게 될 텐데 이미 요즘 기술이 가스 가지고도 석유화학 제품들을 만든다며요. 기술이. 그러니까 그걸 대체해 가지고 나가는 과정으로 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가스만 우리 사 가지고 와도 미국 대미 무역 수지는 적자로 돌았을 텐데 바로. 그렇죠. 네. 그걸 바라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들거든요. FTA 문제는 여지는 남아 있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뭐 럭비공 튀듯이 튀는데 하는 거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사전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갔겠지만 의제를 조율하고 갔겠지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슈를 던진다면 어떤 이슈가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뭐 저는 뭐 우리가 아예 그동안 논의하지 않았던 아주 뭐 새로운 이슈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 저는 계속해서 이 북한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찜찜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현재 트럼프가 이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미국 내에서의 지지율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제 밖으로 좀 관심을 되돌리는 그럼 결국은 북한 관련돼서 좀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뭐 이럴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또 이렇게 뭐 트위터 하는 거 보면은 뭐 북한이 여전히 뭐 손을 봐야 된다, 뭐 악의 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관련돼서 우리 정부하고 조금은 그게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북한 관련된 이슈가 좀 돌발로 다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무역이나 이런 거는 서로 짜여진 각본대로 가고 오히려 그쪽에서 돌발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뭐 돌발로 나온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무역 수지나 통상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 문재인 정부도 가기 전에 분명히 줄 건 주고 또 얻을 건 얻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좀 숫자로 떨어질 수 있는 거는 사전 조율이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근데 이 북한 관련해서는 이게 도무지 이 부호를 적당히 따지기가 좀 어렵거든요. 산수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사전 조율이 있었다라고 조금 장담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뭐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포스코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실은 CNBC에서 나왔던 뉴스를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이 아니라 이제 중국하고 연결시켜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지난 한 10년 중에서 과거 5년으로 따지면 우리가 중국의 디펜던시 의존도를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멘트가 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쪽이 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하여튼 뭐 한중, 네. 그다음에 북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렇죠. 저는 이게 아까 장사꾼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장사꾼이고 장사꾼답게 외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각국 정상들과 만났을 때 정상들이 공통적으로 보인 행보는 무기 구매라든지 아니면은 셰일가스를 사주는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옛날 말로 치자면 이제 조공 같은 비슷한 형태 이런 그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글로벌리하게 화약고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이 동북아 지역과 중동 지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 중동 지역 정세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네. 최근 사우디가 1월달에 이란과 단교를 선언했고요. 최근에는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카타르는 문제됐죠. 전 세계에서 LNG 가스를 70%가량 보유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의 단절을 선언했다는 의미는 그냥 단순히 이 소국과 단절했다는 의미 말고도 석유와 가스라는 약간의 좀 패권 다툼도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약간 트럼프가 관여한 이후에 오히려 단교가 되고 정세가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사우디 증시의 상승률을 보면은요. 주간 기준 8%가량 급등했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어떤 원래 전쟁이란 건 힘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약간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반도도 이상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사군도 문제라든지 가깝게는 북한 문제 이런 것들이 중국이라든지 다 연결이 돼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트럼프는 이 한반도라는 조그마한 나라의 대통령이 왔을 때 과연 어떤 멘트를 치고 어떻게 외교 행태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북한이라는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략적으로라도. 그래서 어떤 위기감이라든지 이런 걸 고조시키면서 자신들이 미국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들을 대부분 좀 취하려고 하는 전략을 펴지 않을까라는 게 사드비용이겠죠,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사드도 일단 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정상들 이렇게 가서 외교할 때 보면 참 멋있는 게 있는 게 옛날 스토리를 끄집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장진호 스토리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러면서 미국과의 화해 메시지를 확 던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옛날에 정주영 회장께서 방북할 때도 훔쳐가지고 나온 소 한 마리 얘기를 끄집어 갖고 가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0마리 갖고 간다 해서 1000마리 더하기 1마리 해가지고 요건 내가 훔쳐온 소고 몰래 아버지 소. 그렇죠. 1000마리는 자식 나가지고 간다 이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하나 집어넣어서 전세를 확 바꿔버리거든요. 요번에 가는 거 그 장진호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입히는구나. 이게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끝날 때도 뭔가 스토리를 대체로 입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둘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저렇게만 얘기하고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 과정에서 뭐 마라톤 협상을 했다느니 뭐가 이제 나와야 될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그런 건 나올 게 별로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들 보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조공이라는 표현을 사실 하셨는데 조금 그렇긴 그렇긴 한데 정정하겠습니다. 왠지 전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런 거 전화 많이 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좀 부정하기가 또 쉽지 않은 어쨌든 미국과 한국은 명백하게 이 힘의 균형 자체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걱정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줄 거 주고 얻을 거 얻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한 건 지금 줄 거 위주로 얘기했고 우리가 얻을 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과연 우리가 뭐 얻을 게 있을 건지 그리고 이제 스토리 얘기하셨는데 그 주도권 자체를 우리가 잡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아 보여서 못 잡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첫 번째 어떤 시험대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외교 무대도 그렇고 네. 가장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라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불안감이 드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장사꾼이라고 하는 자기 입속 차리는 거에 혈안이 돼 있는 트럼프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충분한 준비가 됐을까라는 조금은 걱정이 저는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사전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북한 관련 문제, 대중 관련 어떤 사이에 낀 외교, 그다음에 뭐 FTA 내지는 무역 분쟁의 문제 등등 문제점에 대해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거꾸로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진호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어떤 대미 정책에 있어서의 좀 삐딱선을 탈 거다, 잡음을 일으킬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불식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꾸로 지금 있었던 기존에 앞에 노정됐던 문제들이 조금 더 잠잠해서 올 가능성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는. 저는 한미 관계, 그러니까 그 국제 정치 차원에서 한미 관계는
이번에 그동안의 우려를 싹 깨끗하게 씻고 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노무현 정부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많았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는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오지 않을까. 뭐 장진호 전투 얘기를 끄집어가지고 갖고 간 거 보니까 그건 정리는 다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미.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이제 서로 주고받고 더하기 빼기 득실을 해가지고 갖고 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그 뭐 조공이라는 뭐 발언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조공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우리가 미국에 가서 투자를 하면 우리 기업들도 지금 어디 투자할 때 못 찾아서 돈 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가스 시장에 참여할 기회를 받은 거고 우리도 반대로 그냥 그렇게 봐요 그건 뭐 그래서 그럼 페어 트레이드가 결국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더 나아가서 네. 지금 사실은 미국 시장 자체가 IT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뭐 데이터 마이닝 뭐 여러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좋지 않습니까? 잘 팔리죠. 그래서 이게 뭐 모든 부분에 다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네. 그리고 미국 자체가 지금 뭐 워낙 IT 활성화가 크게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네. 좋은 뭐 결과가 있을 거라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조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너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저희 측이 그랬다는 발언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전에 그 정상회담을 했던 나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 대통령을 방문하는 자세로서 보통 뭐 전투기 구매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형태들의 어떤 선물 패키지들을 준비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비유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오해가 없으실 겁니다. 없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제 넘어가죠. 예, 기본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갈 거다라고 이렇게 보면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했던 대로 갈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 FTA 문제는 완전히 잠재우고 오지는 못할 것 같긴 하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뭐를 미국 셰일가스를 사들이든지 뭘 하든지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놓고 우리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다. 이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좀 예상을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상반기 시장이 어땠는지 평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될 필요도 있고 또 그 맡고 계신 분야에 따라서 어떤 분야는 호반의 상반기에 내 예측대로 좋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파트도 있을 거고 또 한편으로는 상반기 시장 다 이렇게 갔지 않는데 딴 길로 갔어 이렇게 이제 그 자아 비판을 해야 되는 그 파트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상반기 시장 어땠어요? 일단 우리 유현정 부장님부터. 뭐 애초에 나와 있던 여기 그 시나리오에 의한 대본에 의하면은 네. 한마디로 네. 속담으로 표현해 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폭삭 속았수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제주도 방언으로 폭삭 속았수다가 수고 많았습니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제 쳐다보고 있는 데하고 시장이 가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렉시트 이슈라든가 아니면 유로존 와해 위기 뭐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로나 파운드 약세를 예상을 했는데 거꾸로 유로나 파운드는 강세로 갔고요. 그렇죠. 미국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금리 인상 내지는 트럼프 정책을 화두로 해서 달러 강세를 예상을 했는데 시장은 또 계속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 것과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서 그런 어떤 시장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좀 고생을 하셨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신 분들은 정말 완전히 속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원화 시장은 어땠어요 상반기에? 뭐 달러원 시장은 네, 달러원 시장. 달러원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반기에는 연초에 그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됐던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거꾸로 소거가 되지면서 네. 환율 상승분을 완전히 되돌렸었고요. 뭐 다만 이제 1110원대 정도에서는 계속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지면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뭐 1120원, 한 40원 정도의 박스권, 50원 정도의 박스권 중심의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연초에는 비교적 좀 변동성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만 4월 초순 이후에 한 두 달여 동안에는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분이 원화 환율 천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1,000원 가면 그냥 해외여행 가려고 여태까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건 그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잘못하면 제일 비싸게 가게 생겼어. 자, 채권 시장은요? 채권 시장은 상반기의 모습을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거기도 소건 시장이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떤 전망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일단은 이제 저는 옐런의 수수께끼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000년대 중반에 이 그린스펀 의장 시절에 기준금리를 1년 동안 이제 200bp를 올렸었는데, 오히려 10년짜리 금리는 60bp 넘게 하락했던 1년 동안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의회에서도 왜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시장금리는 거꾸로 떨어지느냐 이렇게 이제 그린스펀 의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린스펀 의장이 I don't know, it's conundrum. 나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도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네. 그래서 뭐 그 뒤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라는 말이 이제 유행이 말이 됐죠. 생겼죠. 네. 근데 사실 올해 시장도 똑같이 움직였거든요. 작년 12월 이후에 미국이 세 차례 금리를 올렸지만 오히려 10년짜리 트레저리 금리는 한 40bp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뭐 금리의 폭은 좀 다르긴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2000년대 중반에 그린스펀의 수수께끼에 빗댄 옐런의 수수께끼 이렇게 저는 조금 정의를 하고 싶고요. 이제 원인이 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원인은 우리 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지난해 하반기에 이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지표가 올라갔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이 공약들이 대부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공약들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기대 인플레이션이 저 위로 올라갔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통화 정책도 상당히 긴축의 강도가 세어질 거다. 네. 그래서 달러도 상당히 하반기에 강했고 미국 금리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게 지난해 하반기, 특히 4, 4분기 시장인데 막상 해가 바뀌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유가는 오히려 되밀렸고 트럼프는 이것저것 하느라 아무것도 못 내놨고 그래서 앞서 나간 이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되돌려지는 과정들을 제가 봤을 때는 외환시장도 겪은 것 같고 이 채권 시장도 비슷한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그 10년물이 네. 2.6을 돌파했었나요? 돌파 못했죠? 작년 연말에 고점이 2.65%가 2.6까지 갔었나요? 고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가 2.65 살짝 갔었고 네. 이제 그 뒤로는 계속 떨어졌다가 올해 3월 달에도 금리 인상할 때 2.6 갔다가 다시 또 되밀렸죠. 아, 그랬어요? 그래서 2.60이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요번에 내려갈 때 2.1까지 갔었나요? 2.1 네. 밑으로 갔었나요? 그러니까 장중에는 2.1 정도 찍었고요. 네. 뭐 종가로는 2.12, 뭐 13, 뭐 이 정도 아, 2.1도 예, 못 저점이었었습니다. 지금은 2.3? 2.2 초반대 정도. 2.2 초반? 예. 알겠습니다. 자, 오 팀장님은 상반기장을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상반기장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이 리플레이션에 의해서 위험자산 선호가 확대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다라는 그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제 시장은 그 궤에 맞춰서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로만 보면은 한 9%, 10% 정도가량 올랐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펀더멘털이 가장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들,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7%가량 상승했기 때문에 네. 이 우리가 쳐다보지 않았던 자산들마저도 턴어라운드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관찰이 됐고요. 일부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가 그동안 5년 동안 박스권 장세에 있다가 이제 박스권 돌파를 이뤘고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원유 가격이 연초 이후로 한 20%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베어마켓 랠리 신호가 나왔는데 뭐 이건 워낙 볼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뭐 이게 나왔다고 마이너스 20% 났다고 해서 베어마켓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약간 다소 다르게 갔던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역기조일가 나오면서 약간 그 기대 인플레가 떨어지는데 상당한 또 트리거 역할을 할 게 바로 이 유가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관찰해야 될 포인트가 유가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또 이 얘기를 하면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조금만 얘기하세요. 네,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분 나빠. 딱 얘기하면 작년 2월 달에 제가
책을 쓰면서 10가지 예측을 했었는데 그 중에 9가지가 맞았고요. 그래서 틀린 한 가지는 뭐예요? 틀린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 유지가 될 것 같다. 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나머지 뭐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코스피가 2,400까지 갈 것 같다. 지금 오늘 2,400 뚫었다가 잠깐 그렇죠. 내려왔고요. 뚫었죠.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가장 초점을 많이 맞췄던 곳이 저희는 유럽입니다. 제일 먼저 리포트를 썼고요. 독일 리포트 쓰고 4월 달에 프랑스 리포트 쓰고 전반적으로 올해의 서프라이즈는 유럽에서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제일 많이 오른 쪽이 유럽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뭐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제법 많이 반등을 할 것 같다. 특히 이 그로스 쪽, IT 쪽 관련해서 미국 시장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뭐 그런 상황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일어났는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는 오히려 하반기를 더 기대하고 있어서 좀 이따 더 얘기하시죠. 바로 넘어가죠. 뭐 하반기에 네. 하반기 코스피 네. 지금 계속 2,600 간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할인율을 얼마를 적용할 거냐에 따라서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겠지만 네. 일단 2,600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 안 바꾼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3, 4분기에 가요? 4, 4분기에 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사실 시장이 꺾였다가 올라갔다 올라갔다는 게 아니고요. 좀 쉬었다가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그러니까 나오다 조정다운 보니까. 조정은 없이 그냥 간다. 예. 그래서 굉장히 펀드 매니저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라면서 지금 좀 조정을 받기를 바라는데 네. 그게 원래 원하는 기다리는 기다리는 장은 기다린 조정은 안 온다. 안 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전반적으로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근데 네. 이게 제 전망이지 저희 회사의 오피셜한 전망은 아닙니다. 저희 회사의 오피셜 전망은 오피셜한, 3Q에 고점을 찍고 네. 4Q에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나 뭐 이렇게 지금 저희 투자 전략팀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지수 고점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네, 뭐 저희는 이제 제가 전 세계 시장의 모든 인덱스에 대한 타겟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게 보고 있는 19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은수 팀장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너무 비슷한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좀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온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봐도 그래요. 네. 뭐든지 내가 쳐다보면 다 2배야 이수가 있어. 특히 국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오르고 있고요. 증시는 신고가 날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오르고 있는데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자산 가격이 지금 현재 어느 시점인지를 파악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결국 이번 장의 주도 국가는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의 경기 사이클을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경기 사이클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지금 경기 확장 국면인데 그게 2009년 6월 이후로 지금 8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역사상 최장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최장으로 바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정점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요.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경기 확장 국면의 어떤 증시 수익률을 보면은요, 이게 전반기보다도 후반기 때 더 화려한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안 올랐던 자산들, 글로벌 자산 중에서는 그동안 안 올랐던 자산들이 전반기 때 부진하다가 후반기 때 글로벌 경기 회복이 확산되면서 증시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국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구로 친다면은 뭐 8회 말 9회 초에 원래 항상 점수가 많이 나듯이 증시에서도 먼저 나오면은 오히려 손에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장이 뭐 하반기라든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대체로 버블인데. 버블이 안 끼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양적 완화 시행 이후로 전체 자산 가격에 버블이 없는 자산은 없다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네. 다만 속도 조절할 뿐이다. 그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했을 때 물론 그 연준의 역할이라든지 중앙은의 역할이 해당될 텐데 완만하게 조절했을 때는 모두가 해피한 게임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 거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얘기하면 그때 서프라임 문제였고 기초자산 미국 부동산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연율 기준이요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경기가 양호하다는 증거로 제시했었고 실제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연체율은 다시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가격이요 연율 5%밖에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고요. 이 완만한 상황에서 연준의 어떤 그 자산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자산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산 가격 거품을
거품 붕괴를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지금은 오히려 즐길 때가 아닌가라는 게 생각입니다. 참 너무 강세군이다. 더 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기 시작해가지고 내 포지션을 바꿔야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저유가는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일단 유가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혹자는 최근에 이제 뭐 말씀하셨듯이 유가의 고점 대비 한 20% 하락이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16년 초까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원유가의 변동과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동반돼서 움직였습니다. 즉 유가가 하락을 하면 같이 원화 가치가 하락, 달러 환율이 오르는 그런 모양이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상황과 지금 상황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유가 하락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나타난 걸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결국 글로벌 수요 부진의 척도가 유가 하락, 즉 수요 부진은 한편으로는 이 리스크 버전 위험 회피 거래를 양산을 네. 시켰고 위험 회피 거래의 하나가 신흥국 통화의 약세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려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유가 하락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미국 등을 비롯한 산유국들의 공급 과잉이죠. 공급 과잉으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는 좀 시장 상황이 다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현재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유가 하락은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정도로 일단 보고 있고 실제로 시장의 반응 자체도 유가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에 대한 예상 부분인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지 않을까. 지난 그 꽤 많이 2014년부터 시작해서 네. 2016년 초까지 있었던 그런 하락기만큼의 하락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당시와는 달리 산유국들이 산유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뭐 주요한 산유국인 사우디, 이란, 네. 러시아 같은 데가 유가가 불안할 경우에는 추가 감산에 대해서 그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계속 피력을 하고 있고 특히 네. 나아가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연말 하반기에 아람코의 그 IPO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유가를 서포트시키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지난 하락기에는 사실 사우디가 시장 점유율 경쟁을 위해 가지고 공급 과잉에 동참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유가는 일부는 이제 뭐 30불대 유가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락 룸이 많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글로벌 이슈를 좀 더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국내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서 기왕에 얘기가 됐으니까 미국 금리는 어떻게 보세요? 인상하나요? 9월달에? 저 개인적으로는 9월은 현재 지금 주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은 그 9월 달에는 대차 대표 축소, 네. 자산 축소에 돌입을 하는 형태가 되면서 일단 한 텀 그 금리 인상을 쉬게 될 것 같고요. 12월 정도 추가 인상을 할 걸로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고 CT 리서치에서도 그런 형태의 뷰를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 금리 인상이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미국 금리.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네. 자산 축소가 가미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늦춰지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작년 12월부터 보면은 이제 3개월 단위로 12월, 3월, 6월 금리를 인상해 했죠. 왔는데 음. 저희도 9월 달에 이제 자산 축소가 시작된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9월에 시작한다? 예.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텀이 기존의 3개월에서 이제 6개월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산 축소가 일정 부분 긴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은 지난번에 3개월 단위의 금리 인상을 이제는 6개월 단위로 늘려가고 대신 이제 그 가운데서 자산 축소가 끼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물가의 흐름으로 보더라도 작년 연말과 올해 연초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매우 가팔랐던 시기에서 지금 한 단계 레벨 다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네. 그럼 베이스 이펙트 아니에요? 뭐 베이스 이펙트는 어쨌든 간에 네. 뭐 연초에 물가 올라갔던 것도 베이스 이펙트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긴축 스케줄을 가져는 가겠지만 그런 수단도 좀 다양화하고 인상 속도는 조금 늦춰갈 수 있는 늦춘다. 이런 국면으로 접어들 것 그래서 같아요. 결론적으로 9월은 안 한다? 그렇죠. 9월 자산 축소, 12월 인상, 내년 6월 인상, 내년 12월 인상 이렇게 보는 그렇게? 거죠. 예. 그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하반기에 일단 한 차례 금리 인상, 자산 축소 모두 시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준 위원들 간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논쟁점은 기대 인플레가 받쳐주지 않는데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이 맞는 거냐, 자산 축소까지 하면서 금리를 더 추가로 올린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최근에 3월달과 5월달 성명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보면은 이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거품은 이렇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전체 자산에 지금 계속 거품이 끼어 있는 단계고 이거를 조절해주는 임무 자체가 또 연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가격 그리고 증시 지금 6년, 7년 계속 랠리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어떤 그 컨트롤 장치로서 연준 자산 축소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좀 실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하나만 더 여기 유럽은 어떻게 돼요? 유럽은 뭐 기사가 나왔던데 유럽?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유럽, 영국하고 주로 ECB를 말씀드리면 네. 영국은 사실 지난해 6월달에 브렉시트가 통과된 이후에 화들짝 놀라서 금리도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확대했었어요. 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던 금리를 다시 이제 올리는 차원에서 인상 가능성이 하반기에 있고요. 관심은 이제 ECB에 있는데 최근에 드라기 총재가 또 약간 영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들을 지금 얘기하는 시각을 느끼고 있는데 ECB도 지금 보면 유럽 경제가 기존의 추세를 좀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양적 완화 규모를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12월에 이 지금 월 600억 유로씩 사주고 있는 거를 똑 중단할 것까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9월 내지는 이제 10월 정도에 12월 말에 종료되는 이 양적 완화의 규모 자체를 이제 내년에는 600억 유로에서 뭐 상반기에는 또 한 400억 유로, 또 하반기에는 뭐 200억 유로. 네. 그래서 이미 850억 유로를 600억 유로로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양적 완화를 줄여가는 아주 점진적인 테이퍼링을 실시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럼 유럽은 자산 축소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네. 아직은 멀었죠. 예, 아직은 멀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빨리 또 하나 짚어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되는데 유현준 부장님, 우리는 이제 신정부가 출범을 해서 통화 정책이 기조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는 생각들을 많이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통화 정책이 바뀐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바뀌어서 통화 정책이 바뀐다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그 하는 총재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배경에 있는 우리나라 그 경제 지표들을 봐보면은 정책 기조 자체가 조금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네. 좀 전에 이제 드라기 총재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거의 비슷한 컨텍스트의 내용의 그 말씀을 우리 그 이주열 총재께서 지난 6월 초에 네. 그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현재와 같이 그 회복세가 지속이 된다고 그러면 뚜렷하게 지속이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현재 있는 그 경기 친화적인 경제 통화 정책을 조정할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 사실 드라기 총재가 했던 이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매파적 발언이 나온 내용을 봐보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현재와 같은 어떤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내년도 초에는 금리 인상 논의가 좀 본캐가 되지 않을까. 내년 초에 너무 늦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8월 달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후쯤 되면은 아마 금리 인상에 들어가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전에는 절대 없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내는 아직은 좀 연내는 상황을 힘들다. 워낙 좀 경제가 계속 이렇게 하강 국면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겨우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 한 몇 개월 된 상태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그 반등세가 좀 지속성을 추세성을 갖는지를 확인하고 또 정책 변경에 돌입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거기에 바로 이어서 예. 하반기 우리 그 외환 시장,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우리 원달러 시장도 그렇고 전망을 좀 전반적으로 사실은 최근에 달러 대 원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슈에 거의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의 변동하고 그 달러와 인덱스의 변동하고 두 개를 대비를 시키면은 물론 이제 뭐 진폭의 약간의 차이 내지는 타이밍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네. 거의 동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뭐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가장 큰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금년도 한 연말 정도께는 기존에 이야기했던 트럼프 정책이 물론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좀 조정된 형태로 네. 나오겠지만
본격적인 어떤 트럼프 정책의 논의, 특히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점 정도에서는 달러화가 좀 반등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 이전까지는 전반적으로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좀 횡보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은 또 다른 한 변수는 이제 달러와 금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건지의 문제인데 네. 좀 전에 그 박 부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물가라는 부분이 미국의 어떤 소비 지출 내지는 물가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금리에 그렇게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가 얘기했던 이제 감세 정책이나 아니면 뭐 재정 정책, 뭐 인프라 뭐 투자 뭐 이런 거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된다고 봤을 때 원 달러는 어느 정도 레벨까지 열어놓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뭐 현재 수준 대비해서 많이 오르면은 한 5%?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해 연말에 이야기했던 뭐 1,250, 1,300 이런 수준은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있고요. 상단을 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좀 낮춰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좀 전에 이제 저희들이 모두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컨선이 그 무역 수지 적자 축소에 있거든요.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를 축소시키는 한 방편이 환율 정책을 통한 어떤 외부 압박, 다른 나라의 압박인데 거기로부터 자유스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환율 적자도 그런 측면에서는 고점을 뭐 달러 금리가 지난 12월 수준 이상으로 가파르게 서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 수준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레벨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채권 시장. 아까 그 미국에서 이제 이렇게 한쪽 왔다 갔다 할 거라고 한 번은 자산 축소, 한 번은 금리 인상 이렇게 할 거라고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아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9월부터 자산 축소가 시작되면 이제 이건 계속 가는 그건 거고 계속 가고 예, 깔려 있는 그 상태에서 이후에 이제 그 금리 인상을 간헐적으로 한다. 그렇죠. 금리 인상의 좋습니다. 속도가 근데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늦춰질 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채권 시장의 주요 이슈가 될 건 또 뭐가 있어요? 결국은 이제 지난해 하반기에 금리가 폭등했던 이유도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이었고 그렇죠. 정책 기대감도 있었고. 그렇죠. 올해 반대로 금리가 되밀린 것도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 결국은 이제 핵심은 채권 시장에서의 관심은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아까 대체로 동의한 게 뭐 크게 올라가기도 어렵고 크게 떨어지기도 어렵고 대부분 이제 박스권 흐름을 예상하는 게 컨센서스인데 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반기에는 이른바 기저효과 때문에 물가 지표가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네. 오히려 이제 더 떨어지는 그림이 예상이 되고 그러면은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쉽게 반등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입장에서도 하반기 시장을 이렇게 나쁘게 볼 요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채권을 하지만 사실은 저도 주식시장을 되게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골디락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경기가 그 과거의 침체기에서 벗어나서 회복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의 고삐를 그렇게 강하게 당기지는 않는. 네.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뭐 원자재 시장이나 일부 공급 과잉이 있는 쪽을 제외하고는 동반 강세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그 2000년대 중반에 나타났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자산 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달러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자산이 다 강세였습니다. 근데 달러화가 약세였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동성이 풀리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자산 축소를 이제 계획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작년 연말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긴축에 대한 우려들을 상당히 많이 우리가 이제 걱정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대비로는 긴축의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네. 주식 시장이나 채권 시장이나 다른 시장도 경기는 분명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긴축이 빠르지 않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구나가 좀 누릴 수 있는 시장이 하반기까지는 유효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연말 이후에 그때는 다시 이제 진검승부가 펼쳐지는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주식과 채권 하반기에 둘 다 나름대로 괜찮은 성과를 얻을 거다라는 게 제 채권도 생각이에요. 수급이 좋을 거다. 그래서 이제 채권은 사실은 그 기본적으로 주식 시장에 비해서는 당연히 기대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죠. 채권이라는 게 원래. 근데 이제 채권의 기본적인 속성은 결국 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들고 갈 때 이자가 나오는 건데 수급적으로 봤었을 때는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연초까지도 대부분 이 채권 시장의 약세를 전망을 했고 금리는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쪽을 생각했기 때문에 뭐 주식도 하고 채권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플렉서블한 자금이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거나 사나 채권만 해야 되는 자금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자금들이 올해 상반기 채권 투자를 거의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금리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좀 우리가 펜트업 디맨드라고 얘기하는 좀 기다리던 수요들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채권 시장도 수급에 의해서 일정 부분 뭐 제한적인 강보합 정도의 네. 캐리를 기대할 수 있는 장 정도는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그 혹시 네. 난 사실 작년부터 올해가 골디락스가 될 거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실제 내 말도 맞았으니까 내 전망도. 그럼요. 난 올해 골디락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 다들 의심하더라고. 저 이상한 애 아니야? 뭐 이렇게 보더라고 다들. 근데 저물가에다가 시장 좋잖아요. 지금 경기도 좋고 이 정도면. 그 이어서 사실은 연말까지 강세장 가느냐에 관한 코스피에 관한 얘기는 물어봤는데 그 코스닥은 어떻게 보세요? 아, 갑자기 코스닥로 넘어갑니까? 네. 아니, 아까 코스피 내가 얘기했잖아요 초반에. 네.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네. 지금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낮게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나타나는 큰 패러다임 시프트의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유가, 두 번째는 이 온라인 매출이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1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20% 뭐 이렇게 돌파하는데 결국은 이 물가 상승률 자체가 높아질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때하고 비슷하냐면 과거 1999년, 2000년대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때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낮아질 거다. 이렇게 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이익이 좋아지고 뭐 엄청난 장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거품이 만들어졌죠. 비슷한 시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주식시장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이 부분이 IT 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 코스닥은 IT가 연결이 돼 있는데 네. 안타까운 점은 그 우리나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코스피와 코스닥을 놓고 봐서의 밸류를 구해 보면 코스피의 상승 여력은 뭐 20%대 중반까지 나오는데 코스닥은 상승 여력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습니다. 한 디짓 정도, 그러니까 한 5% 정도 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러니까 결국 이익 증가율이 네. 받쳐주지를 못하는 거죠. 멀티플이 훨씬 비싸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이 지금 1999년, 2000년하고 좀 틀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밸류 나누기 그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금리가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밸류 스탁이 그로스 스탁보다 더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스닥보다는 S&P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연결이 되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코스닥이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서 다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에서 당연히 지원이 일어나면서 좋아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사실상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의구심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 그로스가 얼마나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와중에 뭐 평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저평가돼 있고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코스피가 더 많이 올라간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일단 주도주는 IT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만 IT가 아니고요. 전 세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도 뭐 알파벳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안 갈 것 같은 기업들도 다 같이 가는 지금 장이 펼쳐지고 있고요. 유럽도 주도주는 IT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IT고 글로벌리하게 IT가 주도 업종인데요. IT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뭐 거의 상당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IT가 간다라고 보면은 일단 대형주 장세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까 펀더멘털리하게 말씀하셨지만 수급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국내 증시가 5년 동안 막았던 게 기관 매도입니다. 투신권 매도예요. 근데 그게 지금 뚫리고 난 상황에서 거의 무주공산이고요. 네. 외국인들이 매매하는 족족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장을 프로그램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당연히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대형주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2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2분기 실적 컨센 추정은 최근에 대형주는 플랫,
오히려 소형주는 늘어나는 모습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 미국에서 다른 유럽이나 신흥국으로 확산되는 것과 같이 대형주가 일단 쉬고 소형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마침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어떤 내수주들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순환매 성격으로 해서 중소형주까지도 옮기가 좀 단기간 좀 확산될 여지는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주도주는 어디까지나 대형주라는 부분일 네. 거고요. 국내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글로벌은 달러에서 비달러 자산으로의 확산. 이게 또 한 가지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올해 전망으로 이제 유동원 그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하반기 때는 이러한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IT 업종은 어떻게 보세요? 네, IT 업종이요. IT 한국 말씀하십니까? 미국 말씀하십니까? 글로벌리. 글로벌. 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알파벳이라든지 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우에 PER이 한 20배 정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20배 정도가 평균이고 애플 같은 경우가 한 15배 정도 이 하드웨어 업체들이 15배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최근에 제가 팩셋을 돌려보니까 이 몇 년 전에 한 500배였는데 이제 한 100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100배 정도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현실적인 숫자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 IT 거품과 비교해 본다면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죠. IT 거품 때는요. 평균 PER이 50배, 60배였습니다. 평균 네, PER이. 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다시 놓고 계산해 보면은 평균 PER이 한 20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벤처 기업들이 많았고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가시성이 없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점. 근데 지금은 그 축정회들은 대부분 다 걸러졌고요. 이제 과점화된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테마를 입은 기업들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단순 비교는 좀 어렵겠지만 거품이 뭐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시장에 그 새로운 산업이 열리고 개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할증을 주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몇백 배도 가는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과 만약에 괴리된 주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최근의 흐름은 실적과 주가가 같이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좀 더 갈 여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나왔는데요. 네. 만약에 거품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다 얘기하는 게 인플레이션이 별로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1999년부터 2000년 2월까지 보시면 인플레이션 숫자가 1.5에서 3.8까지 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다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거품이 진짜 만들어진다면 네. 인플레이션이 튀어 오르게 되고요. 그때가 분명히 거품 붕괴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네. 지금은 만약 지금은 아니다. 계속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면 음. 계속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난 IT 업종은 원래 이제 사이클 업종이잖아요. 이게 사이클 상에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도 하는데 난 사이클 상에 올라가는 시장 같지는 않고 수요 곡선 자체가 바깥으로 나가버린 것 같아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이클로 가서 자리 잡는 과정 아니냐. 지금 아무도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일시적인 뭐 이런 거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아예 수요 자체가 확 늘어서 저만큼 간 다음에 거기서 사이클을 또 돌겠죠. 여기서 도는 건 아닌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엑스박스라든지 뭐 이런 데 메모리 쓰는 게 원래 쓰는 거에 1.5배 그냥 띄워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데이터 마이닝 얘기를 하면 엄청난 메모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얘기 말하는 게 지금 패러다임 시프트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같아요. 유가도 마찬가지고 IT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급의 또 이슈가 있죠. G20 회의가 곧바로 또 다음 주에 이어지게 돼 있어서 다음 주는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인 토크 마무리하고 글로벌 외신 인사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